예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할 때가 되자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고, 결혼해서는 살림과 내조를 잘해 집안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느닷없이 남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남편 대신에 일을 하기 시작했죠. 낮에는 부잣집에서 식모로 일하고 밤에는 남의 옷을 바느질해서 품삯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약값이 너무나도 비쌌기에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세는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급기야 집을 팔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부부는 여러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잠을 청하는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것이었죠. 어느 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부부의 앞에 부자로 보이는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처지가 딱해 보이는 부부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말했습니다. 대가 없는 친절은 없다지만 부부는 그런 것을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기에 연신 고맙다며 대감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고는 대감의 노비를 따라 집으로 향했죠. 대감의 집은 한눈에 봐도 부잣집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커다란 기와집이었는데 노비는 부부를 데리고 집의 맨 끝에 있는 사랑채로 갔습니다. 노비를 물러보낸 뒤 대감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지내면 되네. 눈치 보지 말고 편히 지내게나. 아이고 어르신, 참말로 이 방에서 지내도 됩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나? 걱정 말고 편히 지내다 가게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날부터 부부는 사랑채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부잣집 대감이 편히 지내다 가라고 했지만 양심상 그리 할 수는 없었기에 부인은 대감네 부엌에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당시 그들이 신세지던 부잣집 영감은 아내와 자식을 병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식모와 여종, 노비들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기에 굳이 부인의 도움은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부인은 남편이 병을 앓아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데 자신 또한 그리하면 눈치가 보여서 부엌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네, 그냥 편히 지내다 가라니까 왜 집에서 식모 일을 하는 건가? 부인이 부엌에서 일하는 것을 보자 대감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어찌 부부가 큰 은혜를 입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보은하고자, 제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일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얼굴만 고운 줄 알았더니 마음씨 또한 곱구나. 대감은 부인을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대감이 은밀하게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자네가 부엌에서 한 말을 기억하는가? 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일한다고 하지 않았나? 네, 대감님. 비록 다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였기에 그리했습니다. 기특한지고, 그럼 혹시 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네는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는가? 내 이것을 물어보려고 자네를 부른 거라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응당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 할 수 있는 일이면 최선을 다하겠다라. 그럼 내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함세. 내 자식을 하나만 낳아주게나. 네?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대감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병으로 아내와 자식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네. 그리고 3년 상을 치른 후 나에게 재취 자리를 권하는 매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집안에 들락날락했지. 하지만 이 늙은이에게 시집 오겠다는 여인들은 모두 내 재물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래서 재혼은 포기하고 지금껏 혼자 살아왔다네. 물론 지금도 새로운 사람을 집안에 들이겠다는 생각은 없지. 다만 네, 말씀하십시오. 내 뒤를 이을 아들 녀석 하나쯤은 남겨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든단 말이야. 이 많은 재력을 물려줄 자식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냔 말일세.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는 걸세. 아니, 저처럼 천한 것이 어찌. 그리고 대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이미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부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네.
내 남편이는 여인을 탐할 정도로 도리 없는 자는 아니니까. 다만 내 뒤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말하는 거네. 부인은 느닷없이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는 대감의 제안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이어서 말을 꺼냈죠. 그럼 이리 하는 게 어떻겠나? 만약 자네가 내 자식을 낳아준다면 내 당신 남편에게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의원을 붙여줘 병이 낫도록 최선을 다하겠네. 그리고 병이 나아도 그를 내쫓지 않고 형제같이 지내면서 함께 할 것이네. 내 약조하겠네. 여인은 대감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거절했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상의한 다음 답해주겠다고 했죠. 그러고는 사랑방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부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저 미친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어찌 임자 있는 부녀자에게 이런 개떡 같은 제안을 한단 말이오? 어쩐지 처음 보는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준다 했을 때 알아챘어야 하는 건데. 한데 부인은 그러면 그 제안을 수락한 거요? 설마 그리하진 않았겠지요? 아니요, 서방님. 저 역시 그 말을 듣고 뭐라 답할지 몰라 서방님과 상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상의하고 할 게 뭐가 있어? 당장 거절하고 나왔어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어서 이 집에서 나갑시다.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다리가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했기에 곧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부인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거절하기에는 우리 처지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만약 거절해서 쫓겨나기라도 한다면 예전처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동냥하고 다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몸도 성치 않잖습니까? 그나마 이곳에서 편히 쉬면서 조금이나마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밖으로 쫓겨나면 어찌합니까?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만약 쫓겨나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필히 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의 말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하지만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하던 남편은 부인에게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하시오. 남편의 힘겨워하는 목소리에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같이 도망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편의 병을 낫게 하려면 자신을 희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에게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대감에게 갔죠. 그래. 이제야 결심이 섰는가? 늦은 밤, 침소를 방문한 부인을 대감은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뒤로 돌아 저고리를 풀고는 이내 대감의 옆자리에 누웠죠.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좋은 의원을 붙여주신다는 약조는 잊지 않으셨겠지요? 물론이네. 선비의 절개는 거짓없이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나. 걱정 말게. 당장 내일부터 용하다는 의원을 붙여줄 테니. 대감은 그리 말하고는 부인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러고는 이내 대감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감은 남편에게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의원을 붙여주었습니다. 의원은 남편의 맥을 짚고 나서는 여러 가지 약재를 주고 매일 빠짐없이 남편에게 다려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은 매일 아침 남편에게 약을 다려 먹이고는 저녁이 되어 대감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그리 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부인은 아침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구역질에 밖으로 나가 먹은 것을 개원했죠. 임신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감은 부인을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밖에 나와 부엌일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식모를 붙여주었죠. 그 후로 10달이 흘렀고 부인은 대감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감은 부인이 아들을 낳자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 즈음 남편은 어느덧 병이 나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대감은 자신의 집 옆에 조그마한 초가집을 사서 부부를 그곳에 살게 하였습니다. 대신 아들은 자신과 함께 살던 기와집에 살았죠. 부부는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좋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며 애써 자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아들을 보러 갈 수 있었기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친형제처럼 지내겠다는 대감의 약속과는 다르게 그와 부부의 사이는 점점 틀어져만 갔습니다. 대감의 관심과 사랑은 온통 아들에게만 쏠려 있었고 형제같이 지내자던 부부를 점점 무시하고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혹여나 그의 말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면 하나뿐인 아들에게 해가 갈까봐, 혹여나 다시는 만나게 하지 못할까봐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대감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재혼 생각이 없다던 대감이 갑자기 어린 처녀를 새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죠. 그러자 그 후부터 대감은 두 부부를 업신 여긴 것도 모자라 첫째 아이를 무시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술 더 떠 계모는 자신이 낳은 둘째만 이뻐하며 첫째에게 못된 말을 내뱉기 일쑤였죠. 어찌 그리 생각이 없단 말이냐. 내가 그리 행동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일렀을 텐데 그새 잊어먹었단 말이냐. 옛말이 틀린 거 하나 없구나. 같은 시라고 해도 밭이 다르니 원. 하루는 대감이 불러 기와집으로 향하던 부부는 계모에게 구박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처지를 책망했죠. 그날 저녁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집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제가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배다른 자식이라며 새어미에게 구박당하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요.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 어린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것이 벌벌 떨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구려. 마누라, 더 이상 이리 살 수는 없소. 우리 밤에 짐을 싸서 떠납시다. 내 몸도 다 나았으니 열심히 일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오. 어떻게든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않겠소. 그리하여 칠흑같이 어두운 밤 부부는 아들과 함께 초가집을 나왔습니다. 대감이 마련해준 집안 살림은 그대로 놔두고 몸에 걸친 옷까지만 갖고 나왔죠. 그리고 밤새 길을 걸었는데 새벽 달기 울쯤 산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했죠. 당장은 돈도 없고 살 집도 없었기에 물가에 조그마한 움막을 지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들은 굶기를 밥 먹듯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막 안에서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눈칫밥을 먹고 살지 않아도 되니 당연한 것이었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소작농이 되어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부인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야채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 열심히 사니 어느덧 움막에서 판자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고 몇 년이 더 흘러 드디어 초가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죠. 또 몇 해가 흘러 어느새 장성한 아들은 참한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후에 손자, 손녀들까지 얻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불행한 법입니다. 항상 경계심과 긴장을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삶은 돈 때문에 불편할지언정 자신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죠. 그렇기에 안락한 삶을 버리고 떠난 두 부부의 생활이 가난했을지언정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